2008년 10월 20일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고시원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허리춤에는 가스총과 손전등 그리고 라이터용 기름 2통을 끼워 넣었죠. 헤드랜턴을 뒤집어 쓰고 물안경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종이와 테이프로 만든 칼집에 회칼 2개를 넣고 그걸 양말 바깥쪽에 끼워 넣었습니다. 어깨거리형 권총집도 둘러맸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설프게나마 영화 속 킬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정상진, 그는 그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뭔가 대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끔찍한 일을 벌일 작정이었어요. 고시원 방에 걸어둔 옷을 모두 꺼내 침대 위로 올렸죠. 그 위에 지포라이터 기름 한 통을 전부 뿌리고는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불은 순식간에 침대 위로 번졌고 방 내벽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벌써부터 매캐한 유독가스가 코끝을 찔러왔어요. 활활 타오르는 고시원 방을 뒤로하고 정상진은 태연하게 복도 입구로 나가서 뛰쳐나올 사람들을 기다렸죠. 10여 분쯤이 지나자 곳곳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했던 고시원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이 됐어요.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고시원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기로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자 정상진은 머리에 달린 랜턴을 켰어요. 머리 위로 올렸던 물안경은 내렸고 입과 코를 마스크로 가렸죠. 그때 눈앞에 중년 여성이 입과 코를 가린 채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중국 동포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으며 아들의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었죠. 정상진은 기다렸다는 듯 칼을 빼들었어요. 박 씨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자 정상진은 그녀의 배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박 씨는 왜 칼에 찔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외마디 비명과 함께 곧바로 고꾸라졌죠. 잠시 후 여성 2명이 불길을 피해 뛰쳐나오고 있었어요. 정상진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녀들에게 또다시 칼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칼은 빗나갔고 놀란 그녀들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문 앞에서 잠시 고민하다가 다른 희생양을 찾기로 합니다. 정상진이 살던 고시원은 4층짜리 건물 중 3, 4층에 있었는데요. 그가 범행을 시작한 건 자기 방이 있는 3층이었죠. 정상진은 3층 복도를 유유히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3층 사무실 앞에서 연기를 피해 건물을 막 빠져나가려던 40대 현 씨와 20대 임 씨를 발견하고는 재빠르게 달려들어서 가슴과 배를 찔렀어요. 그리고는 이전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두 여성의 목을 깊게 찔렀죠. 현 씨는 건강 문제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고시원 생활을 선택했고 조용히 생활하면서 가족과의 연락을 최소화했지만 그날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현 씨와 함께 있던 임 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가족을 위해 노력하던 중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뒤이어 고시원을 뛰쳐나온 50대 여성 김 씨와 송 씨도 정상진의 계속된 칼부림 앞에 복부를 깊게 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5명을 살해하는데 1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4층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4층 복도 입구 쪽엔 고시원에 거주하며 하루하루를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던 강 씨가 코를 막고 콜록거리며 서 있었죠. 강 씨는 정상진이 만난 첫 번째 남자였어요. 그는 무방비 상태였던 강 씨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운동신경이 좋았던 강 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었고 팔로 칼날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칼날은 강 씨의 피부 가죽과 근육을 뚫었죠. 비명을 지르면서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진 강 씨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곧바로 몸을 피신했어요. 더욱 거세진 불길에 정상진도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강 씨를 쫓아가는 건 포기합니다. 유독가스가 정상진의 마스크를 뚫고 코와 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완전 무장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화마를 버틸 재간이 없었죠. 이후 강 씨는 오랜 시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활 과정을 겪어야 했지만 다행히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상진은 4층 창문으로 달려가면서 회칼과 마스크, 물안경 등 범행 장비를 내던졌어요.
창가 근처엔 화재를 피해 바깥 공기를 마시고 있던 고시원 입주자들 몇 명이 모여 있었죠. 그들은 방금 전까지 정상진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천연덕스럽게 사람들 옆에 서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연기가 가득한 고시원에 들어온 소방관들이 4층에 올라와 고시원 투숙객들을 대피를 시켰어요. 거기엔 정상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소방관의 부축을 받아 1층까지 내려왔어요. 전쟁터 같은 현장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정상진에게 집중됐습니다. 복장이 수상했기 때문이죠. 어깨거리형 권총집이 눈에 띄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정상진을 알아보고는 범인이라고 저놈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경찰 몇 명이 정상진 앞에 다가왔고 불이 나고 1시간 15분 만인 9시 25분 그는 경찰에 체포됐죠. 정상진이 살해한 사람이 5명, 그리고 화재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1명.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7명이나 됐어요. 정상진은 7살이었던 198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몸집이 작고 운동신경이 둔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몸집이 큰 반 친구들한테 맞는 일도 많았고 왕따까지 당하면서 크게 됐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보려고도 했어요. 농약을 마신 거죠. 하지만 곧바로 응급실에 실려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음 해에도 성인이 돼서도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나 쉽게 죽을 수가 없었죠. 정상진은 스스로 죽지 못할 바엔 남이 나를 죽이게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불특정 다수를 노린 대량살인을 계획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사건 발생 4년 전인 2004년 2월, 그는 동대문 시장에서 회칼을 구입하고 외에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샀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4년간 틈틈이 각종 도구를 구입하면서 언젠가 실행할 그날을 기다려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죽는 게 두려웠고 남을 죽이는 것도 두려웠으니 말이죠. 10월 20일은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가 올 때마다 어차피 죽을 거라 생각하고 무단으로 불참한 지 4년째가 돼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자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10월 20일 아침 10시까지 경찰서로 나오라는 통보가 있었죠. 게다가 밀리고 밀린 고시원비를 내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고시원비를 미납한 이유로 방 안에 있는 짐을 꺼내게 되면 4년간 애써 모았던 각종 범행 도구들이 발각될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세상과 전쟁을 치른다는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당시 30살이었던 정상진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말이 많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유별나게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이었다고 하죠. 평소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걸 좋아했고 가끔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기도 하는 등 지나치게 외향적이어서 별명이 종달새 혹은 달새로 불렸어요. 탈모가 심해 평소에도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녔고 가끔 침울한 모습을 보이는 등의 감정기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겉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쯤 이 고시원에 들어왔고 뚜렷한 직업 없이 음식 배달이나 대리주차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가끔 누나에게 생활비를 받아 밀린 고시원비를 내기도 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면서 월급이 180만 원 정도였는데 생활고에 시달렸던 이유는 인형 뽑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고시원 앞 편의점에 위치한 인형 뽑기에 중독돼 1,000만 원을 넘게 날리기도 했고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60만 원까지 인형 뽑기 하는 걸 본 사람도 있었고 인형 뽑기로 월급을 탕진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을 정도로 인형 뽑기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고시원 내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정상진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특히 CCTV 영상에서는 정상진이 침착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그리고 그의 방에서 발견한 인화성 물질과 칼, 고글과 마스크도 그의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상진은 범행 동기에 대해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진술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는 정상진의 정신 상태가 주요 쟁점이 됐죠. 그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적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정상진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점을 들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이었다고 반박했어요. 정상진의 감정 결과와 전문가 증언이 제출됐고 결국 그는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9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정상진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같은 해 5월 12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상진의 범행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넘어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행위로 평가됐고 그의 행위가 사회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정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고시원의 열악한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죠. 정부는 고시원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정상진처럼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드러났습니다. 정상진은 가끔 두통을 호소하는 일은 있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년 뒤 논현동 묻지마 방화살인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9분부터 119로 5건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으니 빨리 와달라는 신고였죠. 그리고 6분 뒤 사람이 다쳐서 엉망이라는 신고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돌아다니는데 119가 한 대도 안 온다는 신고. 네 번째 역시 불이 났다고 또 몇 명이 칼에 찔렸다는 신고였어요. 이에 경찰도 같이 가고 있으니 일단 대피부터 하라고 당부했죠. 상황은 점점 급박해집니다. 마지막 신고 전화는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애가 칼에 찔렸다고 숨을 안 쉰다는 신고였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지 2분 만에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발견했고 4시 50분경 범인과 대치 끝에 체포합니다. 체포된 범인은 그 아파트 406호에 거주하고 있던 41살의 안인득. 안인득은 1977년 경남 진주시에서 사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궁핍한 편이었고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부모 사이에 싸움이 잦아 어머니가 가출하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중일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죠. 최고 진학을 희망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학업에 흥미도 없어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만 18세였던 1995년 12월경 본드 흡입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다녀왔어요. 중졸인데다가 가계곤란자로 분류돼 방위산업체 공무로 군복무를 하고 나서 자동차 정비 공장, 제조 공장 등 여러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2008년경 공장에서 3개월 정도 전자제품을 상차하는 업무를 하다가 디스크 협착증이 왔고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았죠. 이후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함을 지냈는데 이 과정에서 동생과 다투고 한동안 승합차에서 생활하기도 했어요. 2010년 5월경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다니던 자신을 회사에서 감시하라고 보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입건되면서 2010년 8월경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요. 정신과적 진단은 편집형 정신분열병, 즉 조현병이었죠. 그래서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안인득은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지면서 동생과 다시 싸우게 됐고 2011년 1월경 동생의 신고로 강제 입원 조치됐어요. 그리고 9개월 뒤 퇴원했죠. 퇴원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열심히 살게 되나 싶었지만
굴삭기 운전 습득을 위해 일을 하러 갔다가 다시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이후 포클레인 기사 보조 일을 했는데 2013년 7월경 길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을 다친 데다 허리 통증도 재발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5, 6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 수급비와 형이 간헐적으로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을 유지했죠. 2019년 초에는 진주 지역 자활센터에 나가보려 했지만 직원들이 커피에 약을 탄다는 망상에 빠져 며칠 만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안인득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찾아가 면담을 하고 약 처방을 받아 복용을 하는 등 조현병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 2016년 7월 28일 진료를 마지막으로 진료를 중단했어요.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7년 이후에는 평소에도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고 특히 윗집에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하거나 윗집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주민들이 경찰과 관리사무소에 거듭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하죠. 이 외에도 다급한 신고에는 안인득을 만나고 있으라며 느긋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약을 한 것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에는 오히려 약을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되묻기도 해서 경찰의 대처가 무능하고 안일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안인득은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세가 심해졌는데요. 평소 이웃 주민들에게 벌레가 있다, 몰카랑 CCTV가 있으니까 같이 해결하자고 말해도 이웃 주민들이 안인득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자 이에 분노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인 2019년 3월 술집에서 망치와 주먹을 휘두르며 술집 주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일로 안인득의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본인이 거부해서 입원되지 않았죠. 안인득의 친형은 동생을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거나 정신병원 의무 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경찰에서는 인권 침해 논란에 조금이라도 휘말리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입원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과거 의무 기록 또한 본인 동의가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해서 탄원서 제출도 하지 못했어요. 2019년 4월 17일 오전 1시경 집에서 3km 떨어진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고 집으로 돌아와 과일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윗집에서 벌레를 뿌린다는 망상에 번뜩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깬 안인득은 집에 불을 지른 후 칼 2자루를 챙겨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했죠. 대피하는 이웃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칼을 휘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찔러댔고 화가 좀 가라앉았을 때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자신도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정 씨가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민들을 모두 깨워 대피시켰는데 대피 현장에서 안인득을 마주쳤어요. 이때 안인득은 직원에게 당신이 아파트 관리하는 직원이냐며 대화를 하다가 기습적으로 정 씨의 얼굴을 찔렀고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과 안면마비 전치 20주라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평소 갈등을 겪어왔던 윗집 506호에서는 무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죠. 506호에 살던 고등학생 최양의 가정도 산산조각 났어요. 안인득에 의해 최양이 살해됐고 최양의 숙모 강 씨는 최양을 살리려다가 온몸에 칼을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기적적으로 생존했어요. 평소 최양의 집에 강 씨와 최양 등 여자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안인득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코지와 위협에 시달리는 바람에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자신을 쫓아오는 안인득을 피해 최양이 집으로 급하게 뛰쳐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르고 앞에 버티고 서 있거나 나올 때까지 숨어 있기도 했고 귀가하는 최양을 쫓아오는 짓까지 하는 등 소름 끼치는 행동이 담겨 있었어요. 피해자 가정 중 금씨 일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가족이 풍비박산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12살의 금모양과 3층에 살던 금양의 할머니 김씨가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금양을 구하기 위해 안인득에게 달려든 금양의 어머니 차씨는 중상을 입게 됐어요. 금양의 사촌언니 엄씨 또한 부상을 입었죠. 금씨 가족의 아버지는 자던 다른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느라 5층에 그대로 남아 나중에 대피하면서 화를 면했지만 먼저 내려간 가족들이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금씨는 나중에 딸과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해 직접 수습해야 했죠. 그리고 5층에 살던 이씨가 살해됐고 이씨의 딸 주씨는 부상을 입었어요. 이 사건으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살해됐고 3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한 연기를 마신 10명의 주민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어요. 출동한 구급대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주로 목 또는 쇄골 쪽을 찔렸다고 합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생존한 피해자 중 1명은 척수 손상으로 인해 몸 왼편 팔다리를 평생 쓸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하죠. 당시 관리소 직원이었던 정 씨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해고당했고 치료 보상은 받았지만 성형수술비는 자신이 부담해야 했고 생존한 이웃들은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공포와 상처가 남았습니다. 체포 당시 안인득은 경찰이 공포탄을 쏘자 공포탄인 거 다 안다라며 투항하지 않았는데 이후 실탄을 쏘자 그제야 칼을 버리고 투항했습니다. 기자들한테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난 10년간 불이익을 본 일이 많고 나라의 비리가 너무 많으니 자신이 당한 피해를 꼭 좀 조사해달라고 하기도 했죠.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건 바로 다음 날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2019년 11월 27일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 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해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제시했어요.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꼽았죠.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죠. 역시나 항소했어요. 2020년 6월 24일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안인득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6일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안인득과 같은 위험한 사람을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유가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도 인정되었듯 정신질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찍이 입원 치료를 시켰으며 막을 수도 있는 참사였죠. 하지만 정신보건법 제24조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던 조항이 멀쩡한 사람의 재산을 노려 강제 입원시키는 등 악용한 사례로 폐기된 후라 안인득의 강제 입원은 이뤄질 수 없었던 겁니다. 조현병은 꾸준한 통원 치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 정상 생활을 이어나가는 환자들도 많고 이들 중 일부는 수십 년간 수백 번 이상 통원 진료를 받으며 타인에게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병원 방문 횟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격리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고 오히려 이런 차별적 인식이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를 하면 충분히 정상 생활이 가능한 환자들마저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는 환자의 입장을 벗어나고 싶어서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안인득 역시 치료를 중단하고 증상이 악화된 거라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차별적인 인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살해당한 많은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